안녕하세요. 쿠키 건강TV 시청자 여러분, 치과 전문의 김민수 원장입니다. 임플란트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중화가 된 술식으로 이제 더 이상 낯설거나 어려운 치료법이 아닙니다. 주변에 아마 한 분쯤은 임플란트를 시술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주로 어떻게들 소감을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임플란트를 했더니 그동안 못 드셨던 음식들도 많이 드시고 틀니처럼 번거롭지도 않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좋다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이러한 아주 좋은 임플란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많이 익숙해진 표현입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 많이들 들어보신 치주염의 증상입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우리 치아는 결국 흔들리고 결국은 빠지게 됩니다. 치주염은 쉽게 말하자면 치아 주위의 잇몸과 뼈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즉, 심하게 치주염이 진행되는 경우 치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주염이 임플란트에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진 않으실 겁니다. 임플란트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염증은 금속인 임플란트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과 그 밑에 있는 뼈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 주변 조직이 결국은 녹아서 임플란트를 잡아주던 뼈, 잇몸,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그림과 같이 상실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특히 이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주염을 앓았던 분의 경우 그 발생 빈도가 더 높으며 진행 속도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치주염보다 그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조골은 특히 자연적으로 재생되기가 매우 힘든 조직입니다. 따라서 한번 녹아버린 치조골은 다시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성 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많은 환자분들께서 착각하시고 계시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임플란트는 한번 심으면 그걸로 끝이다. 평생 그냥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통상적인 수술법을 따라 시행하고 특별한 전신질환이 없는 경우 아주 중대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플란트가 처음 발명된 지 벌써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재료적 측면도 또한 굉장히 많은 부분 발전을 해왔으며 더 나아가서는 수술의 기법이나 수술 기구들도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과의사가 뛰어난 기술과 좋은 재료를 이용하여 최고의 수술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시는 사진처럼 임플란트 주변 뼈가 모두 녹아버리는 아주 참담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시술받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근본적으로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우리가 자연 치아를 평소에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그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치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듯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에 물론 충치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금속과 도자기로 이루어진 보철물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은 주로 비슷한 세균들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발표되어 있듯이 임플란트 주위염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질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성입니다. 저는 때로는 환자분들께 치주염보다도 더 위험한 병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연 치아를 발거하고 그 자리에 심어놓은 임플란트마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상실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거듭된 수술로 인해 많은 트라우마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더디게 치유가 되며 차후에 임플란트를 재수술하기에도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에 특별한 왕도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아주 임플란트에 특화된 아주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플란트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를 더해주고 뭔가 독특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관리의 기본은 칫솔질입니다. 칫솔질만 잘 하셔도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하고 그 진행을 막을 수 있듯이 임플란트에도 칫솔질을 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칫솔질을 일부러 안 하면서 지켜보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의외로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보면 칫솔질을 본인 마음 내키는 대로만 대강 하시고 입안에 치약 냄새만 맴돌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333 칫솔질 원칙에 따라서 하루 3번, 3분 동안 그리고 식후 3분 이내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정작 3분 동안 칫솔을 입에만 그냥 물고 계신다면 그 3분은 전혀 어떤 효과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앞뒤로 아주 속이 시원하도록 박박 문질러서 빠득빠득 소리가 나도록 해야만이 좋은 칫솔질이냐? 물론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칫솔질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배우던 칫솔질을 생각해 보시면은 치아 면을 따라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닦아내는 방법이 물론 가장 간단하고 쉽게 치태를 제거할 수 있고 또 가장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칫솔질 방법은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도 한 방법인데요. 임플란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칫솔모는 너무 강한 것을 쓰시게 되면 잇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강한 칫솔모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부드러운 칫솔모를 쓰시게 되면 칫솔모가 빨리 변형이 되고 칫솔이 빨리 닳게 됩니다. 따라서 칫솔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버린 칫솔모가 오히려 양치질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세기를 가진 칫솔모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칫솔모의 크기는 본인 치아 2개, 3개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큰 경우에는 조작이 힘들고요. 너무 작은 경우에는 칫솔질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칫솔을 임플란트와 잇몸의 경계선 쪽에 부드럽게 갖다 대신 상태에서 약하게 진동을 주시는데 이때 느낌은 잇몸 주변을 마사지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칫솔을 손목을 이용해서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는 동작으로 마무리해 주는 것입니다. 손목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닦는 것을 치아 바깥쪽만 하지 마시고 혀가 닿는 치아의 안쪽에도 시행해 주시면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골고루 빠지지 않고 닦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고 어색하기도 하실 텐데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앞뒤로 솔질하듯이 닦는 것보다는 좀 더 양치질 자체에 집중을 하고 닦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칫솔에 이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관리법 중 하나는 치실입니다. 치실은 정말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비단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치에서도 혹은 일반 보철물에서도 양치질 후에 치실 사용을 꾸준히 해주시면 치아와 잇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이쑤시개, 이쑤시개는 물론 사용하기에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주거나 잇몸을 퇴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치실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 치실을 손에 감고 쓰는 어떤 손동작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개구량,
입이 벌어지는 양이 적으신 분들, 선천적으로 입이 작으신 분들이나 손이 아주 크신 분들께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치실을 사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치실 자체는 그 목적이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의 플러그를 제거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칫솔질을 하실 때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도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치실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보다 좀 더 깊숙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치실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실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양 손가락에 잘 감으신 다음 치아 사이를 통과시킵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잘 시행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냥 끼었던 음식물만 제거하신 후 바로 치실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치실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닦아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 또는 임플란트가 잇몸이랑 겉으로 보기에는 면밀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그 사이에도 1, 2mm 정도의 미세한 틈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곳에 쌓이는 치태와 치석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손에 치실을 감아서 어금니까지 접근이 힘드신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손잡이 치실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많은 형태로 제작을 해서 시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특별히 좋은 것보다는 본인의 기호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손으로 하시던 치실과 똑같이 임플란트 혹은 치아와 잇몸의 사이 공간에 치실을 넣은 후 인접한 면의 플러그를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는 방향으로 닦아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손잡이 치실의 경우 하나씩 낮게 포장이 되어 있거나 하는 식으로 휴대가 간편한 기성 제품도 많이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기에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던 손잡이를 이용해서 하던 치실을 사용하실 때는 특히 하나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실이 들어가는지 깊이를 눈으로 직접 관찰하시면서 하시면 잇몸에 상처를 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말 그대로 치아 사이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칫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젖병솔 같은 그 형태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치아 사이에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요. 아주 가느다란 사이즈에서부터 틈이 크게 벌어지신 분들을 위한 굵은 사이즈까지 치간 칫솔도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사진에서 보시듯이 아주 간단합니다. 벌어진 틈 사이로 치간 칫솔을 넣고 앞뒤로 움직여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어금니는 양옆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치실과 마찬가지로 압력을 주는 방향은 위아래쪽이나 앞뒤가 아닌 인접한 치아나 임플란트 쪽, 즉 양옆으로 주시면서 가볍게 쓸어내듯이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치간 칫솔 사용 시에 특별히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치간 칫솔은 잇몸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잇몸 사이에 틈이 전혀 생기지 않았는데 치간 칫솔을 사용하신다든지 억지로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틈보다 훨씬 큰 사이즈에 빡빡하게 들어가면 더 잘 닦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훨씬 큰 사이즈에 잘 맞지 않는 치간 칫솔을 억지로 밀어 넣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물론 잇몸에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어서 잇몸에 출혈이나 혹은 붓기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잇몸 조직이 퇴축을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꼭 유의하셔서 치간 칫솔의 사용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틈이 없는 경우에는 치실만으로도 충분히 치간 사이에 치태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기구는 일종의 보조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가지 방식과 다른 이름을 달고 출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물줄기를 고압으로 가느다란 틈으로 분사시켜서 붙어있는 플러그를 제거하는 제품입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처럼 직접 손을 움직여서 닦아내지 않아도 센 물줄기를 이용해서 닦아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소매점이나 전자기기를 파는 곳 혹은 일부 치과에서도 이런 기구들은 많이 들여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계들의 단점으로는 물줄기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세기를 잘 맞추지 못하고 너무 약하게 할 경우 잘 세척이 되지 않거나 혹은 너무 수압을 강하게 설정해 놓고 사용할 경우 치실이나 치간 칫솔처럼 마찬가지로 잇몸에 똑같이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통에 물을 담아도 되지만 가글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서 사용하시면 좀 더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일부 가글액의 경우 너무 과도한 용량으로 너무 자주 사용하실 경우 가글액에 들어있는 성분과 구강 내의 세균 그리고 음식과의 상호작용으로 치아에 시커먼색으로 굉장히 심하게 착색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사용하실 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집에서 환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시술받고 나서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혹은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변의 진행 같은 경우 치과에서 촬영하는 간단한 방사선 사진들의 힘을 빌려서 발견할 수도 있고 큰 이상이 없더라도 검진의 차원에서 정기적 내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하더라도 치석이 한번 생성되면 집에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스케일링 등의 관리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만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치주염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치석 제거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매년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특히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생기셨을 때는 정기적인 내원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바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시듯이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부었을 때 임플란트 쪽에 어떤 통증이 느껴질 때 이것은 씹을 때 느껴지는 통증, 양치할 때 느껴지는 통증 혹은 가만히 있을 때 느껴지는 통증의 양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선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 염증이 아니더라도 임플란트 내부에 있는 스크류가 약간 풀려 나오거나 보철물이 헐거워지는 경우 혹은 안쪽에 접착제가 녹아서 약간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치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과적인 대부분 약간의 불편한 감은 며칠 참으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치과 내원 자체를 이렇게 좀 며칠씩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오히려 치과에 가면은 병을 키워서 가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불편해졌을 때 병원을 찾으면 치과가 아니더라도 아마 그때는 상당한 정도로 질병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프고 불편하기 전에 먼저 미리미리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 및 치과 의사를 통한 전문가와 관리를 받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시술 받으신 임플란트 큰 문제 없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